네, 교육 들어갑시다. 우리 인적자원 관리의 첫 단계가 직무관리라고 그랬고요.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확보 단계가 그 다음 단계. 그 다음에 확보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업무 능력을 계속 개발해야 되겠죠. 요거를 개발관리라고 그랬죠. 요 개발관리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교육훈련관리라던가 인사고과라던가 경력개발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업무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개발관리에 들어갑니다. 그 개발관리에 들어가는 우리 교육훈련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교육훈련을 분류할 때요. 대상자에 따라서 분류할 수도 있고 또 교육훈련 방법에 따라서도 우리가 분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상자에 따라서 교육훈련을 분류하자면 요 훈련을 우리가 분류할 때요.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하자면 신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이 있겠고요. 그 현직자를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이 있겠죠. 요 신입자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교육훈련 중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예비교육입니다. 우리가 일명 오리엔테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비 우리가 교육, 오리엔테이션이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에게 맡겨진 직무를 잘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 우리가 실무교육인 거예요. 실무교육이고요. 이 실무교육은 우리가 신입자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현직자가 상위직으로 승진을 했다. 이런 경우에 그 업무를 잘 수행하도록도 실무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무교육은 신입자, 현직자 다 대상이지만 우리가 주로는 신입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걸로 분류한 거고요. 그 다음에 현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는 우리가 보수교육이라던가 우리가 보수교육 여러분들 보수교육은 법으로도 정해져 있죠. 의료법에. 우리가 의료인은 그 졸업 후 면허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임상에서 일할 때 매년 그 새로 변화하는 이론이라던가 또 그 실무 방법이라던가 이런 변화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매년 8시간 이상 교육받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보수교육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임상에서 일하는 이 현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매년 수행하는 교육이 되겠죠. 예, 보수교육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우리가 관리자 훈련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밖에 등등등이 있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 4가지 위주로 우리는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험에서 출제되는 거 위주로 우리가 다루는 거죠. 그래서 이 4가지 교육훈련 위주로 살펴볼 거라는 것. 제일 먼저 이 예비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예비교육은 신규자가 조직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교육을 우리가 예비교육이라고 그러는 거죠. 목적은 조직 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 목적이 되겠고요. 여러분들 이 예비교육도 크게 2부분으로 구성이 되죠. 유도훈련이 먼저 이루어지는 거고요. 인덕션 트레이닝이 먼저 이루어지는 거고 유도훈련이 먼저 이루어지는 거고 유도훈련 끝나고 나서 직무에 대해서 예비교육하는 거예요. 직무 오리엔테이션이 이루어집니다. 요 유도훈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조직에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교육훈련인데요. 조직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을 알리는 게 목적인 거예요. 거기에 교육 내용에 들어가는 것이 조직의 목적이라던가 기능이라던가 방침이라던가 또 조직의 책임, 권한 계통 또 감독자 소개하는 거, 뭐 인사 정책 행정에 관한 설명, 뭐 배치될 부서나 임무에 관한 교육, 뭐 이런 거 등등등. 제가 유도훈련은 조직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있죠. 이런 것들이라던가 조직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다 지켜야 되는 뭐 정책, 절차, 규칙 뭐 이런 것들을 알리는 게 목적인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이 유도훈련에서 이루어진다는 거고요. 유도훈련 기간은 길지 않죠. 보통 2, 3일 정도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직무 오리엔테이션. 직무 오리엔테이션은 유도훈련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업무를 수행하기에 앞서서 예비적으로 교육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직무 오리엔테이션 교육할 때 표준화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표준화해서 하는 것도 있고 개별화해서 하는 것이 있어요. 개별화해서. 여러분들
그 직무 오리엔테이션 업무를 수행할 때 예비 교육할 때 우리 신입 간호사 다 모아놓고 이 표준화하는 거는 다 모아놓고 하는 건데 보통 중앙에서 우리가 교육 담당자가 대부분 실시하게 되죠. 우리가 어떤 부서에서 일하든 관계없이 그 업무를 수행하기에 앞서서 누구나 다 알고 있어야 되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표준화해서 하는 것이 표준화 직무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들 그 임상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응급처치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거라던가 뭐 기록법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은 제각각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표준화해서 할 거고요. 요 개별화해서 하는 거는 그 간호사가 어느 부서에 배치되는가 요거에 따라서 그 부서에서 하는 업무와 관련해서 개별적으로 하는 우리가 직무 오리엔테이션을 개별화 직무 오리엔테이션 이라고 그러죠. 요거는 우리가 배속되는 병동에 수간호사가 하거나 아니면 책임 간호사가 하거나 직속 상간 이런 사람들이 주로 1대1로 우리가 직무 오리엔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표준화, 개별화 이렇게 우리가 나눠서 실시하고 있어요. 교육 내용으로는 교육 내용으로는 직무 수행하는 데 있어서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을 교육하겠죠. 오리엔테이션의 이점은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뭐 읽어보시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 그 다음에 교육훈련의 종류에서 예, 교육훈련의 종류에서 나온 거 있죠. 실무교육, 보수교육, 그 다음에 관리자 훈련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요 실무교육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실무교육은 신입자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요. 현직자가 업무가 바뀌었거나 또는 새로운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던가 이럴 때 그 보수교육, 실무교육 실시합니다. 그래서 실무교육은 신입자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일하는 현직자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거야. 우리 교재 보시면은 실무교육의 의의는 간호직원이 직무수행 능력을 더 강화하려고 그러는 거죠.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업무를 더 잘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하는데 교육 내용으로는 우리가 간호방법이라던가 또 절차라던가 새로운 진단법이라던가 치료기술이라던가 또 기구 관리나 조작법이라던가 물품 활용 또 신규 간호사라 보자면은 능력과 역할 이런 것들이 교육 내용이 될 거다는 거죠. 고요. 그래서 이 실무교육은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업무를 좀 더 잘하도록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현장 교육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밖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조직 안에서 현장에서 이제 실시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에 비해서 이 보수교육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문제가 나왔을 때 요거를 설명할 때가 있고 이 보수교육을 설명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보수교육도 실무 기능을 좀 더 강화하려고 하는 거는 실무교육하고 마찬가지인데 근데 요거는 그 사람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 교육하는 거라면 보통 1대1로 하는 거죠. 그에 비해서 보수교육은 우리가 임상실무를 강화하되 간호 전문직의 임상실무를 전반적으로 더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교육이면서 대부분 조직 내부에서 하는 내부 교육이 아니라 외부에서 우리 전문가에 의해서 실시되는 거고요. 이거는 법으로도 정해져 있죠. 의료법이 8시간 이상 반드시 받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수교육은 의의가 뭐냐면 졸업 후에 임상실무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식, 기술, 태도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된 학습활동입니다. 이건 사전에 미연에 계획이 되는 거거든요. 1년에 8시간을 교육하되 우리가 어디서 어떤 그 보수교육이 이루어진다 이런 것들을 미리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각 전문 조직 단체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간호사로 보자면 간호협회에서 우리가 계획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교육 내용은 간호실무를 위한 기초교육 이외에도 전문적인 교육, 새로운 간호 개념 이론, 또 개선이 필요한 간호방법, 전문기술 훈련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런데 이거하고의 차이점은 우리가 간호전문직 공통으로 일반적인 전문직의 실무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내용이라는 것이 좀 다른 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관리자 교육훈련으로 갑시다. 여러분들 이 관리자 훈련은 관리자가 될 사람, 그 다음에 관리자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현직자 중에서도 관리자가 될 사람이나 관리자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 훈련하는 것이 관리자 훈련인 거죠. 여러분들 관리자 훈련의 목적은
그 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는 것도 있고, 또 일선 간호사를 잘 지도하도록 하는 것, 뭐 인간관계에 관한 사항, 리더십 훈련, 이런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예, 주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자가 관리를 잘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하도록 하기 위한 내용도 들어갈 거고, 우리가 관리자가 될 사람이라면 관리자가 될 수 우리가 관리자로서 준비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이 이루어질 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교육훈련, 우리가 업무 능력을 더 개발하기 위한 개발관리 중에서도 우리가 교육훈련에 대한 얘기를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봤어요. 네, 살펴봤는데 문제는 거의 요 4가지가 나올 거예요. 4가지 교육훈련이 나올 거고요. 대상자가 일단 다르죠. 누굴 대상으로 하는가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교육 내용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내용이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요거 알아보시고, 또 예비교육은 둘로 구분된다 그랬죠. 유도훈련에서 하는 내용이 있고, 요 직무오리엔테이션에서 하는 내용이 있는데, 요것도 표준화해서 하는 게 있고 개별화해서 하는 게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업무분담 체계에 대한 얘기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죠. 업무분담 체계. 여러분들 업무분담 체계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간호 전달 체계라고도 나옵니다. 즉 간호사가 환자에게 간호 업무를 전달하되 어떤 방법을 통해서 전달하는가는 얘기죠. 그래서 업무 분담 체계라고도 하고 간호 전달 체계라고도 하고 간호 전달 방법이라고도 그러는 거예요. 간호사가 환자에게 간호를 전달하되 어떤 방법으로 전달할 것인가를 우리가 다루는 거죠. 그래서 요 간호 전달 방법 우리 교재에 나온 게 등장한 순서로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요거는 모든 방법이 문제로 다 다뤄집니다. 그래서 요 간호 우리가 전달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 간호 전달 방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뭐 간호 전달 체계다, 업무 분담 방법이다, 여러 가지 얘기하죠. 그러면은 간호사가 간호 업무를 전달하는 방법 중에 가장 오래된 게 뭐냐? 우리가 가장 오래된 것은 사례 방법이에요. 사례 방법. 케이스 메소드 이죠. 여러분들 이 사례 방법이라는 것은 근무 시간 동안에 수간호사가 간호사에게 환자를 분담하는 거예요. 사례를 분담하는 거잖아요. 사례, 환자를 분담해서 그 근무 시간 동안에 내가 분담받은 환자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간호를 담당하는 방법이 요 사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환자 분담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업무들을 구체적으로 분담한다기보다 간호에 대한 환자를 분담해서 그 환자에 대한 간호를 총체적으로 근무 시간 동안에 다 담당하도록 하는 방법이 요 사례 방법이고요. 사례 방법 다음으로 등장한 방법이 뭐냐? 이것이 기능적 분담법인 거죠. 기능적 분담법입니다. 여러분들 기능적 분담법이라는 것은 얘하고 딱 비교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요거는 근무 시간 동안의 사례, 환자를 분담받아서 간호하도록 하는 방법이라면 기능적 분담법은 제한된 업무들을 쭉 쪼개서 우리가 수간호사가 간호사에게 업무들을 나눠주는 거예요. 뭐 투약을 담당해야 되는 사람은 투약, 기록을 담당하는 사람은 기록, 뭐 아유 체크는 아유 체크, 뭐 이런 식으로 업무를 쭉 기능적으로 나눠서 제한된 업무만 담당하도록 분담하도록 하는 방법이 기능적 분담법인 거죠. 그러니까 이 기능적 분담법을 사용하는 간호단이다. 그러면은 내가 근무 시간에 분담받은 업무를 담당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 업무에 대해서 담당하는 방법이죠. 예, 그 다음에 등장한 것이 우리가 팀 간호예요. 팀 간호. 여러분들 팀 간호 방법은 요 사례 방법과 기능적 분담법을 우리가 혼합한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수간호사 밑에 팀 리더를 몇 명 두고 있고요. 팀 리더 중심으로 하나의 팀이 구성이 되는 거예요. 간호사나 간호보조 인력이나 하나의 팀을 구성을 해서 팀 중심으로 수간호사 밑에 있는 팀 중심으로 환자를 팀에 분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간호사가 팀에게 환자를 분담한다면은 사례방법하고 거의 같죠. 그죠? 그런데 그 팀에서 환자를 분담받은 다음에 이 환자에 대한 계획을 하고 수행할 때는 팀 리더가 구성원들에게 업무를 나눠주는 거예요. 업무를 나눠서 수행한다는 면에서는 기능적 분담법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 팀 간호는 우리가 환자를 분담받는다는 면에서는 사례방법과 우리가 사례방법과 유사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팀에서 업무를 나눠서 수행한다는 면에서는 기능적 분담법과 유사한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문제가 나올 때는 이 팀간호가 기능적 방법 다음으로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팀간호를 설명할 때는 기능적 분담법에 비해서 어떠어떠하다. 이렇게 문제가 대부분 나옵니다.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대체로 이렇게 팀간호가 문제가 나오면 얘하고 비교해서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은 풀기가 좀 용이할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 다음에 팀간호 다음으로 등장한 방법이 뭐냐면 1차 간호라는 거예요. 1차 간호법입니다. 간호법. 여러분들 1차 간호법은 환자가 입원해서부터 퇴원할 때까지 담당 간호사, 1차 간호사는 담당 간호사 제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병원에 환자가 입원하면 담당 의사가 정해지듯이 담당 간호사가 정해져서 입원 시부터 퇴원 시까지 그 담당 간호사가 일체 간호를 담당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근무할 때는 내가 간호를 담당할 거고 내가 근무하지 않는 시간 동안에도 어시스트 널스에게 간호 오더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근무하지 않는 시간 동안에도 간호가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책임이 1차 간호사, 즉 담당 간호사에게 있는 방법이 1차 간호법입니다. 예. 그 다음에 1차 간호법 다음으로 등장한 것이 뭐냐? 1차 간호법 다음으로 등장한 방법이 우리가 모듈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듈 방법이라는 거죠. 모듈 간호 또는 모듈 방법. 여러분들 요 모듈 방법은 요 팀 간호하고 1차 간호가 혼합된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팀 간호하고 1차 간호 이게 혼합된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차 간호. 여러분들 이 팀 간호 같은 경우에는 팀 리더 중심으로 간호사, 간호 보조 인력 하나의 팀을 구성을 해서 환자 분담받아서 근무 시간 동안에 간호하는 방법이라 그랬죠. 요 모듈 간호 방법도 모듈 팀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수간호사 밑에 몇 개의 모듈 팀이 형성이 돼서 환자를 분담받아서 간호한다는 것은 팀 간호하고 비슷한데, 그런데 이 팀 간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근무 시간번 때마다 팀이 구성이 돼서 분담받는 환자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 모듈 방법은 팀에서 환자를 분담받으면 1차 간호처럼 처음부터 우리가 입원 시부터 퇴원 시까지 이 한 모듈 팀에서 담당한다는 것이 우리가 1차 간호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듈 팀에서 환자를 분담받는다는 면에서는 팀 간호와 비슷한데 처음부터 끝까지 입원 시부터 퇴원 시까지 책임진다는 면은 우리가 1차 간호하고 같은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두 개가 혼합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모듈 방법 다음으로 등장한 게 뭐냐? 우리가 사례 관리라는 거예요. 사례 관리. 그래서 이 사례 방법은 케이스 메서드라고 그러는 거고요. 이 사례 관리는 케이스 매니지먼트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례 관리는 우리가 케이스 매니지먼트라고 그래서 이 사례에 대해서 우리 최근에 병원에서는 DRG를 도입을 했잖아요. 질병군에 따른 포괄수가제 이런 것들이 도입됐는데 우리가 사례 관리로 보자면은 그 질병군이 사례쯤에 해당됩니다. 요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요 케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 서비스만 제공되도록 하는 게 아니라 퇴원 시까지 간호 서비스도 제공하면서 다른 서비스들이 제대로 잘 제공되도록끔 관리하는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례관리법에서 간호사는 사례 관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에 대해서 간호 서비스에 대해서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환자에게 필요로 되는 우리가 모든 서비스가 적절한 곳에서 적절한 시간대에 잘 제공되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이거를 사내관리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호전달법이 등장한 순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등장했다는 것. 이게 시험 문제로는 모든 방법이 다 출제가 됐었어요. 다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 간호전달 방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출제 빈도가 아주 높다는 것.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사례 방법 요거부터 들어가도록 하죠. 여러분들 사례 방법 가장 먼저 등장한 간호전달법 아니겠어요? 요거는 근무 시간 동안에 우리가 환자를 분담받아서 간호하는 방법인데 우리의 장점은 근무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 장점 앞에 뭐가 다 생략됐다고 보시면 되냐면 내가 근무하는 시간 동안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근무하는 시간 동안에
총체적 간호가 가능하다는 거고, 그다음에 내가 근무하는 시간 동안에 간호사와 환자 간의 관계가 우리 인간관계가 원만하게 잘 형성될 수 있다는 것, 그다음에 근무하는 시간에 환자에 대한 깊이 있는 관련 정보 수집이 가능하고 개별적 간호가 가능하고, 그죠? 다른 전달법 유형에 비해서 우리가 단순하고 직업적이고 업무 분담 계획 간단하고 책임 한계가 명확하고 간호에 대한 책임이 명확한 거죠. 우리가 내가 분담받은 환자에 대한 간호는 그 그 분담받은 환자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 환자에 대해서는 어떤 간호사에게 책임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아주 명확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장점. 그런데 이 사례 방법도 단점이 있습니다. 내가 근무 시간 동안에 환자를 분담받아서 그 환자에 대해서만 총체적으로 간호하는 건데요. 단점으로는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것. 왜 그러냐면 능력 있는 간호사가 담당할 수, 환자 입장에서 보자면 능력 있는 간호사가 담당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업무 경험이 많지 않은 간호사가 담당할 수도 있잖아요. 간호 서비스의 질의 차이가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 보자면은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것. 거기다가 환자를 분담할 때 우리 비간호 직원을 활용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사례 방법을 쓰려면은 총체적인 간호가 다 가능한 간호사에게만 환자가 분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좀 없는 간호 직원을 활용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간호사더라도 총체적인 간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만 분담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겠고요. 거기다가 우리가 다양한 전문 간호를 요구하는 환자에게 한 간호사가 최상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여러분들 간호사의 능력이 한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전문 간호가 필요한 대상자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거기다가 간호기술의 숙련도가 직원에 따라서 다 다르죠. 직원을 그러니까 그 간호사마다 잘하는 업무가 다를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호기술의 숙련도에 따라서 직원을 분담해서 활용하기는 좀 어렵다는 것, 이런 문제가 있고, 또 동일한 업무가 여러 간호사에 의해서 동시에 실시됨으로 같은 기구가 여러 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비경제적이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간호 경험 기술이 부족해서 문제가 발생해도 발생해도 업무 비임이 어렵다는 거죠. 결국은 이 사례 방법을 실시하려면은 능력 있는 간호사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 지출이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경험 있는 간호사가 많이 요구된다는 것, 그리고 또 기구도 또 동시에 여러 기구가 필요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단점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 방법도 장단점은 다 있기 마련이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등장한 방법이 이 기능적 분담법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기능적 분담법은 분업에 기초라는 거예요. 업무를 이렇게 쪼개서 제한된 업무만 담당하도록 분담해서 간호를 전달하는 방법이 기능적 분담법인 거죠. 장점 앞에 뭐가 생략됐다고 보시면 되냐면 특정 업무가 생략이 된 거예요. 우리가 분담받은 특정 업무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특정 업무를 손쉽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고, 그 특정 업무에 대해서 숙달될 수 있고, 속도도 빨라지고, 또 우리가 시간도 최소화시킬 수 있고, 여러분들 제한된 업무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뭐 동작이라던가 시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그래서 경제적이고 능률적이라는 것이 장점입니다. 근데 이것도 단점은 있겠죠. 기능적 분담법은 내가 담당한 업무만 수행을 하는 거예요. 투약 담당자는 투약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간호 업무는 이루어지지 않죠. 이 간호사는 내가 분담받은 특정 업무만 하기 때문에 단점으로는 우리가 전체적인 간호를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투약하러 갔는데 만약에 우리가 다른 간호 요구를 한다. 이럴 때는 그 간호사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전인적인 간호가 어렵다는 것. 그 다음에 전인적인 간호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사고가 실수나 태만으로 인해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도 높고요. 거기다가 업무를 나눠서 했기 때문에 그 환자에 대한 간호 서비스의 질,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가 어떤 간호사에게 있다.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근무번 때에 어떤 환자에 대한 간호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런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거죠. 이런 문제가 있고요. 거기다가 간호사의 잠재 능력 개발은 어렵습니다. 능력 개발이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순한 업무만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환자의 문제를 파악해서 계획해서 해결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개발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능력 개발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 단점이겠고, 그 다음에 특정 업무에 대해서만 계속하는 거기 때문에 환자 파악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간호가 너무 비인간화 단편화될 수 있고, 또 간호받는 환자나 간호사가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아주 특정 업무만 계속 기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고요. 총체적이고 통합된 간호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겠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건 장단점은 이런 게 있다는 것. 그래서 요 사례 방법과 기능적 방법 어떤 장단점이 있는가 잘 정리해 보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등장한 것이 팀간호입니다. 여러분들 팀간호는 요 사례 방법하고 기능적 분반법이 혼합된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수간호사 밑에 팀이 구성이 돼서 환자를 분담한다는 거는 사례 방법과 비슷한데, 그 팀에서 업무를 나눠서 한다는 거는 또 기능적 분담법과 거의 유사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요 팀 방법을 팀간호를 하려면은 우리가 팀이 구성이 돼서 환자를 분담받을 거고, 요 분담받은 환자를 어떻게 간호할 것인가 팀 회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팀 회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요 팀 회의를 통해서 간호 계획을 할 거고요. 계획한 것을 수행할 때는 나눠서 하는 거예요. 분담해서 하는 거다는 것. 그러면은 우리가 이 팀간호의 장점은 뭐냐? 이 팀간호의 장점을 설명할 때는 얘보다는 어떻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단순하게 업무만 나눠서 수행하는 것보다 팀에서 환자 분담받아서 같이 회의를 통해서 계획하고 수행할 때만 나눠서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장점이냐면, 우리가 환자의 요구를 환자의 만족도가 얘보다는 높다는 거예요. 기능적 분담법보다 높겠고, 그 다음에 일하는 간호사도 기능적 분담법보다는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겠고요. 예, 거기다가 팀이 효과적으로 기능을 한다면 포괄적 전인적 간호가 제공이 가능하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능적 분담법보다는 팀 회의를 통해서 환자 간호를 계획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인적 간호, 포괄적 간호가 가능하다는 것. 예, 거기다가 팀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 우리 팀 회의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증가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근로의욕도 높일 수 있고, 그 다음 팀 전체 기능도 향상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장점도 있고요. 네, 구성원들이 주어진 간호의 결과에 자신이 기여했다는 자부심. 뭐보다 그러냐면 이것 마찬가지로 기능적 분담법보다는 우리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조 인력을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팀 간호에서 이 팀은 간호사로만 구성되는 게 아니라 보조 인력도 한 팀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 팀 간호 자체가 우리가 뭘 배경으로 하냐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간호 인력이 많이 부족해졌거든요. 그래서 간호 전문 인력을 보조하는 보조 인력들이 많이 나오게 됐어요. 이 보조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 방법이 등장을 한 거거든요. 우리 팀 구성원으로 간호사도 들어가고, 예, 보조 인력이 들어가는데, 이 보조 인력을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예, 거기다가 팀에서 일하는 간호사는 환자와 동료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팀 간호의 장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단점이 있어서 우리가 팀을 통해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실수가 생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직원들을 지도하는데, 여러분들 이 팀 간호에서는 간호를 하기 전에 팀 회의를 통해서 계획하고, 그 다음에 업무 나누고 지도하고 이렇게 해서 각각 맡겨진 업무를 수행하는 거거든요. 간호 직원을 지도하는데 시간이 소모될 거라는 것. 거기다가 이 팀 간호는 우리가 매일매일 구성원들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팀 리더가 구성원들 능력을 환자 요구에 맞춰서 배분을 해줘야 돼요. 업무를 배분해야 되는데 요 요구를 맞춰서 업무 배분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팀 회의나 간호 계획이 부적절하게 운영되면 기능적 간호와 비슷해진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요 팀 간호 시간에 우리가 간호 환자 파악이나 진단이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바로 리더가 구성원에게 업무만 나눠주고 끝난다. 이렇게 되면은 기능적 분담법과 크게 다르다고 볼 수 없죠.
이런 문제점을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이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이 팀간호까지 우리가 살펴본 거고요. 팀간호 다음으로 등장한 것이 1차 간호인 거예요. 예를 들어 1차 간호 방법은 입원할 때부터 퇴원할 때까지 모든 간호에 대한 책임이 이 1차 간호사에게 있다고 그랬죠. 내가 근무하는 시간 동안에는 물론이고 근무하지 않을 때도 우리 어시스턴트 너스를 통해서 간호에 대한 것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책임을 갖고 있는 게 1차 간호사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1차 간호사의 역할 보세요. 역할은 우리가 간호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간호뿐만이 아니라 뭐 의사라던가 영양사라던가 사회사업가라던가 물리치료사라던가 뭐 호흡기치료사라던가 그 밖에 다른 건강요원들의 서비스도 잘 이루어지도록 조정해야 되는 책임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1차 간호는 입원해 있는 내가 맡고 있는 환자에 대한 간호뿐만이 아니라 그 밖의 서비스들도 잘 이루어지도록 조정해야 되는 책임을 갖고 있다는 거죠. 예. 거기다가 근무가 아닐 때는 비번일 때는 도와주는 간호사에게 오더를 내려서 적절히 간호가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1차 간호는 환자 간호하는 데 있어서 간호사에게 자율성과 권한과 책임감이 가장 높은 간호 전달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1차 간호 방법에서 도와주는 간호사는 어떤 역할을 할 거냐면 1차 간호사의 오더를 통해서 이 오더를 수행해야 되는 사람을 도와주는 간호사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1차 간호 방법의 장점은 뭐냐? 우리 1차 간호 방법은 입원할 때부터 담당 환자가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환자 파악은 우리가 들어올 때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간호 서비스를 적절하게 잘 제공만 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자 간호에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 여기서의 환자 간호는 직접 간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환자 간호하는 시간을 좀 더 많이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가 있겠죠. 환자나 간호사의 만족을 높일 수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 간호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 거기다가 여러분들 입원할 때부터 퇴원할 때까지 1차 간호사가 맞기 때문에 간호 이론을 적용하기에도 적절하고 간호 과정을 적용하기에도 적절한 방법입니다. 거기다가 1차 간호사가 그 환자에 대한 간호를 총 입원 시부터 퇴원 시까지 담당하면서 근무하지 않을 때만 오더를 주면 되잖아요. 통제해야 되는 직원도 많지 않은 거죠. 이런 장점도 있고요. 실수도 아주 적고 그 다음에 어시스턴트 너스는 어시스턴트 너스대로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고 거기다가 환자 만족, 간호사 만족 다 높일 수 있다는 것. 예, 거기다가 환자 입원 기간이라든가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환자 재원 기간이라든가 합병증 발생 이런 것들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장점입니다. 근데 문제점은 뭐냐면 여러분들 입원할 때부터 담당 간호사가 정해져서 퇴원 시까지 내 담당 간호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능한 간호사가 담당하는 거하고 경험이 없는 간호사가 담당하는 거하고 우리가 간호 서비스의 질의 차이가 우리 여기서도 차이가 나겠지만 여기서 더 크게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환자에서는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시스턴트 너스가 오더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간호를 우리가 변경해버린다. 그러면은 1차 간호법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도 있고요. 예, 거기다가 그 어시스턴트 너스는 또 상실감이 생기겠죠. 이런 문제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1차 간호법도 많은 장점도 있지만은 많은 단점도 지적되고 있구나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 1차 간호법 다음으로 등장한 것이 모듈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모듈 방법이라는 것은 이 팀 간호와 1차 간호가 혼합된 방법이라 그랬죠. 여러분들 모듈 팀에서 환자를 분담받는다는 면에서는 이 팀 간호와 비슷한 거예요. 팀에서 환자를 분담받기도 하고 팀의 구성원으로는 간호사도 들어가고 간호 보조 인력도 들어갑니다. 이런 면에서는 팀 간호와 비슷한데 우리가 처음에 분담받은 환자를 팀에서 퇴원 시까지 담당한다는 면에서는 1차 간호와 유사하다 그랬죠. 그래서 모듈 방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팀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환자를 담당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장점은 우리가 팀을 구성을 하는데 간호사, 그 보조 인력 하나의 팀이 되거든요. 우리가 비전문 간호 직원도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입원해 있는 동안에 총체적인 간호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만족도가 우리 높아지겠죠. 환자 만족이나 간호사 만족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질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장점입니다. 근데 단점으로는 만약에 팀 내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된다. 이럴 때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팀에서 환자를 분담받아서 업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책임의 한계가 명확하게 설정돼야 되는데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또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듈 방법까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요 사례 관리 보도록 하죠. 최근에 간호전달법 중에서도 특히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이 요 사례 관리라고 볼 수 있어요. 사례 관리, 케이스 매니지먼트 방법이죠. 여러분들 요 사례 관리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이 우리가 사례 관리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건강 서비스, 즉 매니지드 케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례 관리, 케이스 매니지먼트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건강 서비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는 관리된 간호법이라고도 합니다. 관리된 간호법이라고도 그래요. 간호법이라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매니지드 케어라고 합니다. 매니지드 케어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케이스 매니지먼트라고 그런다 그랬죠. 케이스 매니지먼트. 우리가 요게 비슷하지만 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건강 서비스다, 관리된 간호법이다, 뭐 영어로는 매니지드 케어다. 요거는, 서비스가 딱 정해진 기간 안에 우리가 정해진 서비스를 일정 순서에 따라서 제공되는 방법을 건강 서비스, 간호가 이미 관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딱 정해져 있다는 거죠. 정해진 기간 안에 정해진 서비스를 순서대로 잘 제공하는 간호법을 건강 서비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건강 서비스를 이 건강 서비스 정해진 기간 안에 서비스를 순서대로 우리가 제공하되 사례 관리는 사례에 따라서 이런 얘기예요. 요 케이스에 따라서 서비스가 정해진 서비스가 우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제공하는 방법을 사례 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건강 서비스는 서비스가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요거는 체계 중심이라면, 서비스 체계 중심이라면 요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되 사례마다 건강 서비스를 계획해서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체계 중심이 아니라 요거는 사례 중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례에 따라서 우리가 서비스들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사례 관리 등 건강 서비스든 우리가 CP라는 도구, 우리 어디서 나왔었냐면 기획기법에서 나왔었어요. 기획기법에서 퍼트가 있고 CPM이 있다고 그랬죠. CPM이라고도 하고 CP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퍼트나 CPM은 공통점이 업무를 순서 있게 쭉 나열하는 게 공통점인데 차이점은 뭐냐? 차이점은 뭐라 그랬냐면 시간이 딱 정해져서 우리 1시간으로만 추정하면 CPM이라고 그랬고 3시간으로 추정하면 퍼트라고 그랬잖아요. 요 사례 관리 등 건강 서비스든 우리가 CP라는 도구를 이용한다는 것은 같은 점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여러분들 사례 관리 등 건강 서비스든 우리가 CP라는 도구, 우리가 CP라고도 하고 CPM이라고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경루라는 기획 기법 도구가 이용된다는 것 같습니다. 서비스가 일정 순서대로 해야 되는 업무가 순서대로 쭉 나열된다는 것은 같은 점이에요. CP라는 도구를 이용하는데, 요 건강 서비스, 우리가 건강 서비스, 영어로 매니지드, 우리 케어라고 그랬잖아요. 매니지드 케어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가, 우리 CP라는 도구를 통해서 서비스가 정해진 시간 안에 제공되도록 서비스가 딱 체계화되는 것이 매니지드 케어인 거고요. 매니지드 케어 중에서도 사례 중심으로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제공되면은 요거를 케이스 매니지먼트라고 그러는 거예요. 매니지먼트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CP와 매니지드 케어와 케이스 매니지먼트 요런 관계에 있는 거예요.
둘 다 도구는 CP라는 주경로 도구를 쓴다는 것. 서비스가 딱 체계적으로 제공되는 걸 우리가 매니지드 케어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도 케이스 중심으로 우리가 병원으로 따지자면 DRG다. 질병군에 따라서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제공되는 것을 케이스 매니지먼트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요 케이스 매니지먼트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교재에 보시면은 그 교재에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는데 배경 이렇게 쓰시고요. 우리가 이 매니지드 케어라던가 케이스 매니지먼트 이런 방법이 병원에 들어오게 된 거는 우리가 병원의 의료 수가 중에서 포괄 수가제, 즉 DRG하고 관계 있어요. 행위당 수가제에서 포괄 수가제로 바뀌게 되니까 질병군에 따라서 우리가 포괄적으로 수가가 정해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수가가 정해졌으니까 우리가 환자가 입원하는 기간도 대부분 짧아지면서 기간이 정해지겠죠. 맹상 수술은 며칠, 뭐 백내장 수술은 며칠 이런 식으로 기간이 정해질 거 아니겠어요? 짧게 정해지는데 요 제한된 기간 안에 이 환자들에게 필요로 되는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잘 전달되려면은 요 케이스에 맞게끔 서비스가 체계화돼서 제공돼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DRG가 도입되면서 이 케이스 매니지먼트 이런 것들도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요 사료 관리는 사료 관리자가 사료 일정표, 우리 CP라고 들으는 거예요. CP에 따라서 건강 서비스. 여러분들 건강 서비스 요거는 서비스가 딱 체계화된 걸 얘기한다 그랬죠. 이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이다는 것. 그래서 환자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계획된 접근, 미리 서비스가 환자에 따라서 케이스에 따라서 계획되는 거죠. 그래서 특정 기간 안에 간호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그 밖에 건강관리 팀의 서비스가 어떤 게 제공돼야 되는가 결과를 미리 예측을 해서 그 서비스들이 체계적으로 제공되도록 관리하는 방법이 사료관리입니다. 그래서 특징은 환자가 간호에 받는 환경에 포함한 모든 질병 과정에 초점을 두고 제한된 자원을 짜여진 시간틀 속에서 결과가 성취되도록 강조한다. 즉 환자가 입원하는 기간은 정해져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DRG가 도입되면서 입원 기간이 수가가 정해져 있으니까 입원 기간도 정해질 거 아니겠어요? 그 짜여진 틀 안에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 모든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가 사료관리의 목적은 의료 서비스를 조정해서 계획된 성과를 우리가 거르고 의료 비용을 낭비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한된 기간 안에 우리가 제공돼야 되는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제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의 역할은 뭐냐? 우리가 간호사는 환자를 간호하는 제공에 중심 위치해 있는데 간호 과정을 적용해서 환자 간호를 수행하고 간호 요구를 즉시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 간호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사료관리자로서의 간호사는 간호 서비스도 계획해서 제공돼야 되지만 그 밖에 보건의료팀의 서비스가 잘 제공되도록도 협력하기도 하고 조정하기도 하고 중재하기도 하고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관리 기술적인 면의 의료 경로를 이용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환자가 최적의 상태로 회복할 수 있도록 상태를 모니터하기도 하고 간호도 제공하고 그 밖의 서비스들도 제공되도록 협력하고 조정하고 중재하고 이런 역할을 수행할 거라는 거예요. 관리자 역할을 수행할 거라는 거죠. 장점은 뭐냐? 여러분들 만약에 병원에서 DRG가 도입됐는데 이 케이스 매니지먼트 이런 걸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사용한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정해진 기간 안에 서비스가 끝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례 관리를 하게 되면은 장점은 우리가 비용 낭비도 막을 수 있고 그다음에 정해진 기간 안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성을 유지하기도 하고 또 자신의 관리 과정을 미리 알게 되기 때문에 불안감을 경감시키는 거는 부수적인 효과인 거죠. 그 밖에도 환자와 의료팀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관리자로 하여금 원활하게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도 하고 대상자와 가족의 안정과 만족도를 증가한다는 것. 제한된 기간 안에 우리가 서비스들이 제공되도록 하면서도 안정감, 만족감 이런 것들을 더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장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단점은 우리 교재에 나오지 않았는데요. 단점은 어떤 걸 들 수 있냐면 거기 어디다 메모해 두세요. 단점은 여러분들 만약에 이 케이스 매니지먼트로 우리가 환자를 관리한다. 그러면은 간호라던가 그 밖에 여러분들 의사로 보자면은 진료 서비스도 딱 정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의사가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의사 입장으로 보자면 여러분들 환자 결과에 가장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진료 서비스를 보자면 자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의사가 환자에 따라서 의료 서비스도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율성이 떨어질 수 있고 결국은 치료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료 중에서도 의사가 하는 진료, 치료의 기술, 그 수준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단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 교재에 나오지 않았지만 의료 입장에서 진료 수준에서 보자면 진료 수준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자율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 단점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인사고과 들어가기에는 시간이 좀 애매한 것 같고요. 이번 시간에는 교육훈련하고 우리가 간호전달법에서 봤는데 출제 빈도가 아주 높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교육훈련 방법은 우리가 요 네 가지 위주로 누굴 대상으로 하는가, 교육 내용이 뭔가 요 꼭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간호전달 방법은 일단 순서 알아보셔야 돼요. 이거 왜 알아봐야 되냐면 이 등장한 순서에 따라서 비교 대상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요 사례 방법은 그 다음으로 나오는 기능적 방법하고 이렇게 장단점 비교해 주시고 팀간호가 기능적 방법 다음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가 아마 비교 대상이 될 거예요. 기능적 방법보다 어떻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고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간호사가 담당하는 거니까 이거 쭉 정리하시면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모듈 방법은 팀하고 1차 간호를 비교한 거잖아요. 그래서 모듈 방법은 이 두 가지 방법이 혼합된 방법이라는 걸 잘 알으시고 그다음에 최근에 문제 출제 빈도가 제일 높은 게 요거라고 그랬죠. 사례관리. 사례관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그림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건강 서비스라는 것이 있고 사례관리라는 게 있다 그랬죠. 우리가 공통적으로 이용하는 건 CP다. CP를 이용해서 서비스가 딱 체계적으로 제공되는 것을 건강 서비스, 관리된 간호법이라고도 하고 또는 매니지드 케어라고 합니다. 건강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전달하되 케이스, 즉 사례에 따라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케이스 매니지먼트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례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는 이 CP와 매니지드 케어와 케이스 매니지먼트 어떤 관계가 있는가도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